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중학교 3학년 비문학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비문학은 제가 비문학을 좀 2개를 나갔죠. 오늘은 문학을 좀 많이 나가겠다는 의도로 오늘 비문학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가 좀 어려운 지문이야. 그래서 그 하나가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우리 지문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문은 고등학교 1학년 실제 모의고사 실제 지문이에요. 또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고2 거도 들어가 있어요. 또 고1 거든 고2 거든 그래도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풀 수 있는 좀 약간 좀 기초적인 내용을 좀 다룬 거예요. 그래도 고1일 거니까 중학교 3학년을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글들이 가끔씩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이 글이야. 특히 과학지문 글이야. 과학지문은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3 올라갔을 때 내가 1등급이 될 수 있는 가장 당락을 결정짓는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과학은요. 과학이든 경제든 어차피 비문학은 지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문을 잘 분석하면 답을 풀 수가 있어. 여러분들 처음 모르는 지문을 외워서 푸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과학에 대한 지식을 쌓아둬서 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실제 과학은 아니야. 과학 지문이지만 결국은 이것도 비문학이야. 그렇죠? 국어야 국어. 자,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첫 번째 문단에서 첫 번째 문단, 과학 지문 첫 번째 문단은요. 이 화자가 앞으로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던져주는 지문이야. 우리가 보통 이걸 화제 제시라고 그래. 자, 지훈아 17페이지다. 내가 쪽수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게 비문학 17페이지에 G.O.D와 함께하는 각, 나, 신. 신! 이에요. 신 없으니까 신! 이건 한자로 신이야. 신과 함께하는 신. 신! 그죠? 그래서 원래 선생님이 원래 선생님 책 이름이 신국어예요. 신국어. 오랫동안 그 신국어라는 걸 썼는데 누가 그걸 또 쓰더라 요즘. 응? 누가 그걸 쓰고 있어요. 대체로 어떤 놈이. 근데 뭐라 말할까 좀 생각 중인데 저작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신국어를 쓰다니 요즘 좀 고민이야. 이름 바꿀 것인가? 그냥 더 얘기할 것인가? 자, 볼게. 중심 문장 줄치라고 했어. 왜 양지는 음지보다 따뜻할까? 그러면 이 사람의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양지는 음지보다 따뜻할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태양이 아무리 뜨겁다 하더라도 어떻게 적절한 매질도 없는, 매질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 자, 이런 게 이제 우리 과학 기초가 되는 거야. 매질은 뭔가 물건을 뭔가 물체와 물체를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있는 걸 매질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 보통 매질은 공기. 우리 보통 과학에서 말하는 매질은 공기와 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공기와 물을 우리가 매질이라고 한다. 그러면 몰랐다면 이거 알아주세요. 매질은 공기나 물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라고. 그냥. 자, 그러면 공기와 물도 없는 이 우주 공간을 건너 아득히 먼 지구 물체들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거니까 이거만 줄 딱 쳤어. 그럼 이게 핵심 문장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럼 이제부터 왜 양지가 따뜻한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구나. 그런데 항상 첫 번째 문단은 마지막 줄을 잘 보셔야 돼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열과 빛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뭐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열과 빛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러면 이 글의 핵심어는 열과 빛의 정체가 되는 거야. 얘가 중심이야. 얘가 아니라 양지가 음지보다 따뜻할까가 아니라 열과 빛의 정체를 먼저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열이 뭔데? 빛이 뭔데?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첫 번째 문단을 굳이 정리하자면 양지가 음지보다 따뜻한 이유를 알기 위해 열과 빛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도 돼. 해도 돼. 근데 아니면 열과 빛의 정체에 대한 중요성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간단히 적을게요. 자, 여러분 열과 빛의 정체에 대한 중요성. 얘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 여기는 특별한 글의 설명 방법이 없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은 이제 열과 빛의 정체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자, 지윤아 질문하자. 나 아직 안 읽었잖아. 안 읽었잖아. 오늘 처음 왔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문단부터 이제 뭐가 나오긴 어떤 내용이 나올까? 그냥 틀리도 괜찮아. 상상만 해. 어떤 문단이 나올까? 열과 빛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랬어.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은 뭐가 나오겠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두 번째 문단 열.
열이잖아. 그럼 세 번째 문단은 뭐가 나오겠니? 빛이잖아. 그지? 그러면 마지막 문단은 뭐가 나오겠니? 왜 따뜻할까? 이유가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먼저 첫 번째 문단만 읽어도 글의 어떤 형태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글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네가 그 다음 문단이 뭐가 나올 것인지 미리 알고 글을 읽으면 이 글이 더 잘 이해되지 않을까? 그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글을 읽기가 싫어져. 특히 과학 지문은 그래. 특히 과학 지문은 학생들이 다 좋아하지 않아. 몇몇 이과 학생들 빼놓고는 안 좋아해. 이과 학생들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다음 문단이 뭐가 나올 건지 알고 있는 학생은 하늘과 땅 차이야.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 중요한 거야. 그럼 이제는 뭐가 되겠니? 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네. 열이 뭔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 그러면 이 글을 읽을 때 열이 뭘까? 열이 뭘까를 생각하고 읽어 나가라고.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이제 열 얘기가 나오겠죠. 열이 뭐야? 자, 열이 뭐야? 열이 뭐야? 좀 줄이자. 자, 열이 뭐야? 그러면 열이 뭔지를 한번 정리해 보자. 원래 이거는 숙제 다 해왔다고 가정하고 제가 바로 나갈게요. 자, 그럼 열은 뭔데? 딱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18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그러면 자, 아직 읽기 전인 게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과학 지문이든 비문학 지문에서 연도가 18세기 중반 이렇게 시기가 나오죠. 그러면 18세기 중반 이렇게만 나올 때가 있겠지만 여기 보면 그러나 럼퍼드와 마이어와 줄 등의 연구해봐. 그러면 럼퍼드와 마이어와 줄 등은 18세기 중반 사람들이니? 읽어보니까 아니거든 분명히.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18세기 이후 사람이야. 이 사람은 다음에 또 나오죠. 그다음 누가 나오니? 클라시우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읽어봤잖아. 우리 읽어봤어. 그다음 다음에 뭐가 나오니? 다음에 이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요 뭔가 시간이 흘러간다는 걸 알 수 있어. 첫 번째 뭐냐 그러면 18세기 중반, 두 번째 그 이후에 럼퍼드와 마이어와 줄, 그 이후에 클라시우스, 그 이후에 맥스웰이 하나하나씩 지금 설명해주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시간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시간의 변화가 있다면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해준 내용이 있어. 잠깐 보자. 안 배운 학생 두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이 앞에 비문학 수업을 하기 전에 제일 첫날에 이렇게 제가 제일 첫 페이지에 비문학 숙제하는 방법이란 그걸 알려드리면서 세 번째 설명 방법 하면서 동그라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가 무슨 방법이라고 했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가 무슨 방법이라고 했니?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이 전개되는 걸 내가 무슨 방법이라고 했니? 순행적. 순행이란 말은 문학에서 쓰는 말이야. 틀린 말이 아니지만. 문학에서는 순행이라는 말을 쓰지만 얘는 뭐야? 18세기 그 이후에 얘는 아직 여기는 시간의 변화가 있잖아. 자 여기다 쓰면 안 되죠. 그러면 18세기 중반이라고 시간의 변화가 있잖아. 자 시간의 변화가 있어. 우리가 시간의 변화를 뭐라 하냐 그러면 통시적 관점이라고 그래. 그럼 통시적 관점이야. 그러면 통시적 관점 또는 변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요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글은 통시적 관점에 의해서 열의 변천을 얘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통시적 관점에 의해서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다 라든가 또는 통시적 관점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풀이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평상시에 통시적이라는 말 알아둬야 되겠네. 아셨죠? 통시적이라는 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이 전개되는 걸 얘기하는 거다. 이런 거 아는 거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질문할게. 그러면 18세기 럼퍼드, 마이어, 줄, 클라시우스, 맥스웰 네 사람이 등장하죠. 물론 얘는 사람이 아니고 18세기 학자들이니까 그죠? 그러면 네 부류가 등장하는데 지금 무엇을 알기 위해서 한다고 지금?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알고 싶어 한다고? 그걸 놓치면 안 돼. 아까 그랬잖아. 열이라고 열. 그러면 이 각각의 사람들은 열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제시했는가 알고만 알아두면 되는 거야. 읽어볼게. 18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학자들은 바로 열 나오잖아.
열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 열소의 작용이라고 생각했대. 그러면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18세기 중반은요, 열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열소의 작용이 18세기 중반까지 사람이야.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열소란 어떤 원자, 분자들이 이동이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불을 딱 떼면 뜨거워 그러잖아. 뜨겁다고 느껴지는 그 열은 이거 파이어 분자가 이렇게 내 몸속에 이동해서 뜨겁다고 느낀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이 분자가 바로 열소라는 명칭을 잡은 거지. 그러면 우리가 뜨겁다고 느껴지는 건 그 파이어의 분자가 내 몸 쪽에 이동했다. 이게 열소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처음에. 그래서 고체가 녹거나 액체가 증발하는 것을 열소와 고체 혹은 액체를 이룬 입자 사이의 화학작용의 일종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이 세 줄은 결국 핵심은 뭔데? 18세기 중반에 있는 사람들이 열을 열소라는 분자로 파악했다 이 말이야. 뭔가 또 물질이야. 물질이 내 몸속에 닿아서 뜨겁다고 느껴졌다는 거지. 그런데 그러나가 나오잖아. 내가 비문학 글을 읽을 때 그러나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러나가 나와. 그럼 이제 앞에 명과 같은 열소라는 걸 부정하겠죠. 그래서 뭐냐 그러면 럼퍼드와 마이와 줄 등의 연구 성과에 힘입어 열소의 존재는 부정되고 대신 열에너지 개념. 그러면 자 18세기 중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아까 열소지. 그러면 럼퍼드와 마이와 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데? 열에너지지. 이거는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다 보니 내가 줄치고 동남치고 이렇게 하지만 고3 정도 되면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열소, 열에너지 이거 두 개만 동남치고 끝나는 거야. 고3 되면 아직 우리 그럴 단계가 아니니까 하나하나 지금 내용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 에너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 열은 물질이 아니라 뭔가 에너지. 자 그러면 열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클라시우스래. 그러면 열 에너지보다 이걸 뭔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또 뭔데? 에너지가 뭔데? 라고 또 이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클라시우스는 그는 기체의 열 에너지는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지? 뭐가 되는 거지? 그러면 클라시우스는 열이 뭐라고? 운동 에너지.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야.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며 따라서 온도는 기체 분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운동하고 있는가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열은 뜨겁다는 그 열은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야. 즉 분자들이 막 움직여 이렇게. 이 움직이는 게 바로 이게 열이라는 거야. 열이. 그러면 그 움직일 때 에너지가 나오거든. 그 에너지가 바로 열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걸 딱 읽었을 때 반응이 어떤 학생들은 무슨 소리야 이게? 기체 분자들이 뭐야 그러면? 분자가 뭔데? 에너지가 뭔데?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고. 이거 국어 시간은 지문 속에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핵심을 잘 찾으면 돼. 우리 여기에서 선생님 열 에너지가 뭔데요? 선생님 분자가 뭔데?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결론만 내리는데 클라시우스는 운동 에너지라고 그러고 럼퍼드와 마이와 줄은 열 에너지라고 그러고 18세기 중반에는 열소라고 그랬다. 이렇게 이걸 확인하면 되는 시간이야. 국어 시간은.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럼 과학 시간 때 하는 거야. 그거는 과학 시간 때 물어봐. 그죠? 그래서 국어는 지문 분석이라고 그랬잖아. 자 그래요. 따라서 온도는 기체 분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운동하는가 똑같은 얘기니까 줄 필요 없는 거지. 운동 에너지라면 똑같은 얘기잖아. 여기에 더해서 자 뭔가 더 추가되네. 맥스웰이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분포함으로 밝힘으로써 이거 딱 있는데 머리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선생님 맥스웰이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분포함을 밝힘으로써 뭔 소리인가요? 물론 나는 알지만 이게 중요하진 않아. 중요한 건 맥스웰은 기체가 평균값을 지닌대. 결국 자 항상 어려움말이 나오면 그 밑에 꼭 풀이해 준다고. 비문학은 여기서 읽기 싫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만약에 어떤 글을 읽다가 어려움말이 나오면 그래? 그 다음 줄에 그 아래에 그걸 풀어 써주거나 또는 예를 들어주거나
또는 쉬운 말로 바꿔줄 거니까. 그런데 분명히 바꿔주는데 우리 학생들은 여기쯤 있다가 그걸 포기해버려. 아 짜증나. 아 읽기 싫어. 왜? 말이 내 눈에 안 들어오거든. 머릿속에 안 들어오거든. 그렇지 말라고 그냥 풀어서 주거든. 근데 이런 반응, 선생님 아무리 읽어도 그거에 대한 풀이가 없는데요. 풀이가 없는 거는 문제 안 내겠다는 의도야, 출제자가. 알았어요? 오히려 밑에 예를 들어주고 이런 말들이 나오면 문제를 내겠다는 의도가 되는 겁니다. 문제 내는 사람이 항상 기본 원칙이 있어. 너희들은 이 지식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꼭 문제를 내줘. 그래서 결국에 많이 해놨으니까 이거 좀 더 풀어서 써주겠네. 여러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다. 그래서 뭐가 핵심하니? 평균 운동 에너지야. 그죠? 모든 물체의 입자들은 평균 위치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진동 운동이나 필름 운동을 하고 있고, 온도는 바로 이 운동 에너지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야? 온도는 바로 운동 에너지 크기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운동 에너지, 바로 이 평균 운동 에너지가 바로 온도, 열이란다. 이 온도가 결국 열이잖아. 그러면 그럼 최종적으로 열이 뭐라고요? 바로 운동 에너지.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야. 분자들은 딱 운동하거든. 그 운동 에너지가 바로 열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을 끄집어내거나 이 말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 글 읽기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걸 뭐라고 정리하면 되겠니? 자, 얘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금 열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걸 정리하면 열 개념에 대한 변화 과정 해도 되고, 열 개념에 대한 과정 해도 되고, 열 개념에 대한 연구 과정 해도 되고, 또는 어려운 말로 열 개념에 대한 변천은 시간의 흐름을 변천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된 글의 설명 방법 뭐니? 뭐야? 열에 대한 정의를 내렸죠.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열의 변천 과정이 나왔죠. 그래서 정의와 과정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숙제를 하라고. 자, 그럼 이제 열이 밝혀졌어.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니? 자, 그럼 이제 열은 끝났어.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우리 무엇을 알아야 되죠? 빛이 뭐냐고. 이제는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 나가는 거야. 오히려 과학 지문이요, 오히려 쉬워요. 어려운 건 오히려 사회가 어려워. 근데 우리 학생들은 과학 자체를 싫어해. 그래서 읽기 싫은 것뿐이야. 읽으면 오히려 과학이 더 쉬운데. 자, 그렇게. 그럼 이제는 뭐가 나오겠니? 빛의 정체. 딱 빛의 정체가 딱 나오잖아. 이렇게 딱 빛의 정체. 아, 그럼 이제부터 빛이 뭔가를 알아보자 이거. 자, 그러면 빛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자, 이제 그러면 빛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미리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전자기 이론에 관한 이해도 필요한데, 이는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벌써 결론을 내렸어. 빛이 뭐라고? 전자기파야. 파장이야, 파장. 전자기파야. 파야, 파. 근데 이게 빛이래. 그러면 이 전자기파 일종인데, 그래서 빛을 알아보기 위해서 뭘 알아보자고? 전자기 이론을 먼저 이해하자고. 그러면 전자기 이론이 뭔지는 이제 한번 설명해 주겠지? 자, 그런데 이 부분 자체를 읽기가 싫은 거야. 왜냐하면 낯선 이런 글이 나오잖아. 말다시피 여기 보면 앙페르의 페르데, 셀레노이드, 맥스웰의 방정식, 막 우리말이 많이 나와. 이게 읽기가 싫어.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그냥 핵심을 끄집어내기만 하면 돼. 두 번째,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얘들아, 사회지문과 과학지문은 어렵다. 1등급을 원하는 친구들은 사회와 과학을 잘해야 된다. 사회에서 특히 경제지문이다. 계산 문제가 나올 거니까 과학도 계산 문제가 나와. 고3 거는 막 수학처럼 계산 문제가 나올 텐데 그게 다 3점짜리 문제예요. 그럼 그것만 맞추면 우리는 너는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있어. 아주 단순하지 않니? 어차피 국어는 수학 다음에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아니 수학 다음이 아니라 국어 수학은 동등해. 고3 정도 되면은 이제 그 국어나 수학은 가장 제일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둘이 점수가 거의 비등비등해. 뭐가 어렵고 뭐가 쉽지 않아. 둘 다 어려워. 그 두 과목이 핵심이 되는 거야. 그런데
평상시에 내가 과학집을 많이 읽어버려서 기본적인 개념 정도 알아두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이 내용도요. 최소 열이 뭔지 빛이 뭔지 좀 알아두세요. 평상시에. 그러면 이와 비슷한 질문이 꼭 나와요. 시험에. 그럼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는 아직은 중3이니까 잘 모르지만 고1 올라가면 과학, 기초과학이라든가 기본 경제를 꼭 같이 공부해 두시면 좋아. 많은 도움이 돼. 많은 도움이 돼. 내가 지난주에 우리 했던 경제 내용이 뭐가 있니? 한계 비용 법칙 설명했지? 한계 비용 법칙, 한계 비용. 그거요. 맨날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다음 우리 다음에 저번 주에 나랑 했던 우리 중에서 연역법, 균합법 설명했지? 그것도 맨날 나오는 시험이야. 그런 개념들은 알아두시면 좋겠어. 전자기파도 많이 나와 문제. 자, 읽어보자. 뭐라고 하는지. 전자기파의 존재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냄을 밝혀낸 앙페르 실험과 자기장에서 전류를 만들어짐을 확신한 패러데이 실험, 그리고 이를 집대성한 맥스웰의 이론을 통해서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면 요 세 줄 원래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앙페르 실험과 패러데이 실험과 맥스웰 이론을 합쳤다. 그 얘기야. 이렇게 핵심만 잘 기억하라고. 여기서 선생님 전류가 뭔가요? 자기장이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다고 우리는. 그럼 과학이 지금 과학실로 공부하면 되고. 자, 그러면 자 봐. 앙페르는 나란히 놓인 도선이라는 것은 전기가 통하는 선이죠. 전류를 통과시키면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것과 도선을 원통형으로 감아 만든 코일, 이를 솔레노이드라 하는데 전류를 흘리며 자성이 강한 자석이 됨을 확인했고, 그러면 자 앙페르는 전류를 통과시키면 자기장이 형성되고 다시 전류를 그리고 원통형을 감으면 강한 자석이 됨을 확인했어.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게 무슨 소리야?가 아니라 전류를 통과시키면 자기장이 되고 원통을 감으면 자석이 된대. 그렇구나. 줄만 치면 돼. 이해할지도 마. 줄만 치면 돼. 이거는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다음에 패러데이 시험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코일에 자석을 통과시키면 자석이 자기장 변화해서 자 자석이 뭐라고? 전류가 생겨. 뭔 말이죠? 그냥 줄만 쳐. 나도 몰라. 이해할 필요 없어. 과학 시간 아니야. 그죠? 다음에 전기장. 자 그러면 이 말을 요 말을 참 요약한 게 바로 이 부분이야. 전기장은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자기장은 또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어 원래. 맥스웰은 이러한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이론을 세웠으며 여기서 전자기파의 존재가 추론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자, 이걸 이제부터 배경 지식을 설명하죠. 이걸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칠판 좀 보세요. 자, 이제부터는 내용은 과학 지문을 풀 때 많은 도움이 되는 지식이야. 이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경제 지문의 한계 비용이란 말과 우리가 저번주에 공부했던 연역법, 균합법처럼 오늘도 중요한 과학 이론이야.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볼게. 이거 이런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 풀 때. 자, 만약에 원통형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 원통형 아니지만 여기다 자석을 미리 좀 달자. 이게 N극과 S극이라는 자석이 있다면 여기다가 코일을 감아. 코일을 감아. 여기다 그래서 전류를 흘려.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류를 흐르면 물론 이 자석 대신에 원통형을 감으면 그게 자석이 돼요. 원래는 이게 자석 아니었지만 코일을 감으면 이게 자석이 돼요. 그 자석이 돼서 NS가 된 거야. 여기다가 자 코일에 자 이게 강한 자석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앙페르는 전류를 통과시키면 자기장이 형성돼서 자석이 된다는 이론을 파악했고, 패러데이는 이 자석에서 전류가 생긴다는 것을 확인했어. 그러면 맥스웰 이것들이 합친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원통형 쇠에다가 코일을 감으면 전류를 흐르면 이게 자석이 돼. 이게 바로 앙페르 실험이고, 이 자석에 다시 뭐가 발생이냐 그러면 여기다가 뭐냐면 저 자기장,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돼. 자기장. 여기에 자기장이 형성돼. 자기장이 형성돼. 이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게 바로 우리 이걸 전기장이라고 그래.
전기장이라고 자기장이라는데 얘가 바로 누구냐 하면 패러데이 실험이에요. 이걸 그냥 합친 거예요. 합쳐서 그러면 자기장이 형성됐죠? 자기장이 형성되면 다시 주변에는 뭐냐면 전류가 다시 생겨요. 전류가 생겼어. 전류가 흘러.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다시 또 주변에 뭐가 돼? 다시 또 자기장이 생겨. 자기장이 또 생겨. 그러면 자기장 흐르면 다시 또 뭐가 생기겠니? 또 전류가 생겨. 그래서 우리가 얘를 1차 자기장, 2차 자기장, 1차 전류, 2차 전류라고. 그럼 이게 무한대로 늘어납니까?